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일단 이번에 여름방학 과정에서 이제 수능 문해력 강화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여름 과정 제가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당신의 수능 국어는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수능만 강조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 지금 아이들 지금 내신 대비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시험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최근에 6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첫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근데 사실 3월 모의고사는 그 범위가 중등 전 과정의 범위입니다. 중학교 전 범위가 이렇게 시험 범위고요. 이제 고등학교 범위, 그러니까 뭐 전 과목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범위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첫 6월 모의고사였는데요. 학부모님들 보실 때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뭐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 확실히 이제 이번에 그 결과들을 좀 학생들 보면서 좀 느낀 거는 뭐냐면,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학부모님들 기대와 달리 수능과 내신이 좀 함께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 뭐 5등급제 돼가지고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뭐 수능에서는 전국 기준으로 뭐 3등급 받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뭐 반대로 또 내신은 조금 뭐 기대 못 미쳤는데 뭐 수능은 잘 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능과 내신이 함께 가면 좋겠는데, 뭐 국어 과목에 대해서 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수능과 내신이 이렇게 좀 함께 좀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냐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뭐 H 고등학교 1학기 내신 범위, 자 중간기말 합쳐서 문학작품 13개고요. 이른바 문법 문제 2지문. 근데 이제 2지문인데 이게 문제 개수로는 사실 문학작품은 뭐 13작품 시험 범위 들어가가지고 뭐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작품을 엮어서 내니까 실제 포션으로 보면은 문학작품의 한 60%고요. 이제 문법이 2지문 나오지만 뭐 한 지문에 뭐 이렇게 막 4문제, 5문제씩 붙기 때문에요. 30문제 잡으면은 20문제가 문학 문제고 이제 문법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된다. 포션으로 보면은 한 6대4 정도 비율로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제가 뭐 노랗게 해놓은 것보다 이렇게 이제 X 쳐놓은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이 과목들이 모두 다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학, 독서, 작문, 언어,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매체, 화법 이렇게 해서 이 전체 과목이 다 이제 수능 과목인데요. 물론 이 뭐 문학이 17문제, 수능 기준으로는요. 독서가 17문제, 나머지 합쳐서 이제 이게 11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1학년 1학기를 다녔는데 뭐 독서는 뭐 아예 없고요. 작문도 없고 매체도 없고 화법도 없고 그냥 문학과 문법입니다. 좀 다른 학교를 보니까요. 그래도 독서지문 좀 넣었어요. 근데 이제 뭐 독서지문 넣었지만 그래도 이제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내신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능과 내신이 함께 가면 좋겠는데 함께 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년 동안 학원 계속 보내고 내신 수업 때 그럼 요즘에 한 7주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4주 뭐 4번 중간기말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내신 학원 보냈고 1년에 30주 정도 내신을 시켰으니까 이건 이제 뭐 수능도 좀 당연히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좀 않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신 열심히 해도 사실 좀 전혀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는 과목, 수능 국어라는 과목에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독서 이런 부분들은 독서, 장문, 매체, 화법 뭐 이런 부분들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야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왜냐면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안 배운 거거든요. 그냥 문제들이. 그래서 수능 과목으로는 총 이렇게 6개 정도의 영역이 수능 모의고사 또는 뭐 이제 수능 시험에 포함이 되지만 실제 내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커버되는 거는 이제 2개. 그죠? 문학과 문법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능 시험에 제가 이제 통계 뭐 이렇게 쭉 한번 내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뽑았냐면 이게 오답률 순위로 높은 거 있죠. 오답률 높은 거를
10문제씩 뽑아서 지난 한 5개년 정도, 이렇게 6개년 정도 60문제 뽑아봤더니 비율이 이 비문학, 독서라고 불리는 영역이죠. 요게 이제 68%, 문학이 10%, 선택이 22%인데 22%는 다 문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그러니까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문학과 이제 문법 이렇게 두 가지를 잘하는 학생이 또 거기서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문학이 이제 교과서에 이미 실린 작품, 그죠? 그러면 뭐 1학기 때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라고 하면 뭐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뭐 소설 한 편 또는 두 편, 그것도 일부, 그다음에 현대시 한 4편, 그죠? 그다음에 고전 수필 뭐 한 편 또는 두 편, 뭐 이런 정도의 이미 정해진 범위의 문학과 그다음에 작품량이 아까 중간고사 때 한 10작품에서 12작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저 정도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문학 작품과 그다음에 문법이 한 40% 차지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학과 문법의 한 6대 4의 비율로 내신이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수능 시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문학은 사실상 뭐 전국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다 같이 맞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독서와 문법 이런 정도인데 독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비문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떤 질문,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이 왜 함께 못 가는가?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아니 내신은 1등급인데 어떻게 수능 2등급도 못 받을 수 있느냐, 3등급 받을 수 있느냐, 6평 받는데, 반대로 아니 너 수능은 1등급 받는데 어떻게 내신은 3등급을 받을 수 있지? 2등급을 받을 수 있지? 라는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입시 지금 바뀐 해고 아이들이 이제 좀 가엾게도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입시, 새로 바뀐 입시의 어떤 첫 타가 될 텐데, 사실 내신이 5등급제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입시, 그러니까 지금 현 고3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수능, 그 다음에 이 내신, 그리고 이제 논술 이런 것들 있으면은 세 개를 어중간히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내신 안 좋아도 수능 잘하면 그 내신에서 그 감점되는 점수 있죠. 이런 게 실제로 기본 점수가 깔렸기 때문에 크지 않아서 지금 고3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1학년 아이들 말고 그 전 입시는 어떤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입시에 이 수능, 내신, 논술 이런 계열이 있으면은 이것 중에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입시에선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신 평균 1점 초반대가 양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도 이제 내신만 가지고 뽑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능, 내신 이건 좀 동시에 잘 해야지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사실 국어 과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수능과 내신이 좀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시험의 성격의 차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이 28주, 근데 거의 애들 중간 기말 사이에 조금 놀고 또, 그죠? 그리고 또 직보한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거 30주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어 공부가 문학에 올인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내신을 열심히 했다는 거는 본의 아니게 좀 거의 문학에 올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 학원 계속 보냈는데 왜 이렇게 국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지? 또는 국어 모의고사에 대해서 아이가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오히려 이제 학부모님들의 좀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학부모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문학에 거의 올인하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 거다.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은, 수능 국어는 독서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금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좀 억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난 학교 다니면서 수업 열심히 들었고 그다음에 내신 때 학원도 열심히 다녔고 했는데 왜 수능 모의고사는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뭐 내가 국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때 말하는 국어 공부는 문학에 거의 편중돼 있고 그다음 문학 한 60, 70에 문법 한 3, 40 되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평가원에서 내는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독서, 틈만 나면 독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재수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내신에서 조금만 내가 좀 자유롭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 기말 이렇게 사이에 놀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노는 시기가 아니라 수능 공부할 때. 그래서 수능과 내신을 좀 따로 이렇게 국어는 좀 따로 생각하고 내신할 때 이외의 기간은 노는 때가 아니라 수능 공부할 때다. 그럼 수능 공부의 핵심은 비문학, 독서 지문입니다. 이 평가원 지문들을 미리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평가원 지문 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요. 평가원에서 내는 지문 또는 감수하는 지문들이 뭐 수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가 또 이제 EBS에서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책, EBS에서 많은 책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이제 수특이라고 불리는 제가 수완이라고 불리는 이런 책들 있죠. 이런 책들은 이제 평가원에서 감수를 하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잘 고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수준에 맞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길게 봤을 때 수능 대비도 되고 또 뭐 당장 이런 지문들이 조금 뭐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쉬운 거를 또 계속 한다고 해서 그 나중에 어려운 거에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사실 좀 거의 적응에 좀 성장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적응의 동물이어서 이 조금만 한 몇 주만 해보면요 아이들이 좀 금방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이 지문들을 고르고요. 그럼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 3, 4주 하다 보면 금세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 평가원 지문들을 거의 이제 문장 단위로 읽는 연습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애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 쌤 제가 요즘에 수능 좀 안 봤더니 깜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깜 떨어졌다는 얘기가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웃기시네 뭐 이렇게 그냥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 부분 맞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로 문학 지문들을 보다 보면 문학 지문들을 공부하고 문학 지문들을 내신 스타일의 문제를 쭉 풀다 보면요. 그러다 갑자기 시험지가 수능 시험지로 딱 바뀌면 일단 과목이 좀 바뀐 느낌이 들어요. 같은 국어지만. 그래서 이 평가원 독서 지문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익숙함, 그죠?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 표현으로 뭐 깜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들을 꾸준히 틈만 나면 봐줘야 되고 이번 여름이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능을 대비하는 평가원 독서를 대비하는 첫 시간이 기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오늘 인문 이 철학 지문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철학을 끝낸다? 아니 이제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수능 국어에서의 비문학은 결국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6가지 또는 5가지 정도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인데 이 5가지가 결국 뭡니까? 대학의 학제랑 일치합니다. 인문대, 사회, 사회대 또는 경영, 경제, 그 다음에 과학, 이게 자연대죠. 그 다음에 기술, 공대, 예술, 예대, 그죠? 이렇게 각 대학 단대들에서 교양 수준에서 1학년 때 이제 교양 듣잖아요. 교양 수업 듣는데 교양 수준의 글들을 뽑아가지고 너희가 한번 읽어봐 이런 게 이제 수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아카데믹한 모든 글이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슨 철학 하나 잡아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때 철학을 끝냈다?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물론 배경 지식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경제 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그 테마를 집중 학습하는 것 효과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해서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가원 지문, 이른바 이 문제 출제를 위해서 만든 1200자에서 1600자 사이에 그리면서 대학교 1학년 교양 서적의 서문 수준에 그리면서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아카데믹한 그런 글을 꾸준히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읽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냥 막 던져주고 읽어봐. 그래서 가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서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독서는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독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배경 지식이 돼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아이가 이제 글을 읽어가는 동력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두꺼운 책 있잖아요. 이런 책을 읽는 그런 어떤 호흡이나 능력과 1200자에서 1600자 사이의 글을 제한된 시간 안에 8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8분에서 10분 정도 읽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네 문제를 푸는 것은 좀 별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교양의 아카데믹한 글, 그죠? 그런 책의 서문 정도의 그런 수준에 그리면서 1200자, 1600자 사이에 그리고 거기에는 전제가 문제를 4문제 정도를 풀기 위한 전제로 쓰인 글, 이런 글들을 꾸준히 영역을 돌려가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서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뭐 400페이지짜리, 800페이지짜리 그런 어떤 뭐 전공의 거의 전공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뭐 클래식, 고전 이런 것을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결의 어떤 능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원 지문을 거의 이제 문장 단위로, 그저 짧은 글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에 이게 바로 점수랑 직결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 그 다음에 이것의 어떤 배치. 그러니까 1200자를 가지고 1200자짜리 글을 가지고 네 문제를 내가지고 전국에 60만의 학생을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쓴 지문은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좀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글의 내용도 이해를 하지만 이 문장은 이런 지금 그 문제를 내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또 이 문장은 앞뒤를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않는 그런 독해 연습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조금 이제 어떤 통으로, 그죠, 문단별로 갑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그냥 뭐 고3 시험지 던져주고 야 많이 풀어봐, 많이 풀어보면 돼. 그런데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런 경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이제 뭐 좀 상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허영도 있고, 그래서 무슨 막 중학교 막 1, 2학년 데리고 무슨 뭐 수능 시험지를 풀었네 어쨌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독이 됩니다. 제가 뭐 이 대치동에서 굉장히 뭐 오랫동안 그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꾸준히 제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맡아서 뭐 고3 대학 가는 것까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위험한 부분이 오히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뭐 이거 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학년 때 평가원 지문을 선정을 해서 그런 문장들을 좀 거의 문장 단위로 좀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가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글을 자기가 좀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요약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 이것이 뭐 4주면 4주, 8주면 8주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 기간이 아닌 때는 무조건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재수 안 합니다. 그래야 이 고3 때 내가 좀 준비된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방학 때도 이번 여름에도 당연히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뭐 독서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자, 내신도 수능도 낯선 문학,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아이들한테 이제 시험지를 보면요, 사실은 국어 과목이 그 교과서에서 나온 작품,
교과서에서 나온 작품에 대한 좀 문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틀린다는 거는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함이 부족한 겁니다. 내신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학교 선생님 그 숨소리까지 다 받아 적고 막 이렇게 해야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정해진 작품, 아까 정해진 작품 한 10개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개의 작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안 읽고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스터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또는 이제 1, 2등급을 가르는 그런 문제들은 좀 이렇게 낯선 문학과가 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최근 뭐 시험 문제를 한번 보면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요렇게 그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책들이 있으면은 교과서에 그 관련된 지문이 그러니까 저 작품이 10개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미리 이제 또 프린트도 좀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작품을 낼 거다 이렇게 이제 2작품 낼 거다 이렇게 거의 알려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그런 낯선 작품 한 2억 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2억 개가 이제 1등급을 가르고 최상위권에서 이제 뭐 등수 경쟁을 하게 만드는 문제가 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수능은 원래 뭐 다 낯선 작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수능도 EBS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EBS 연계라고 해서 이른바, EBS에서, 고3 때 나오는 그 EBS에서 이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연계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번 보시면, 2023년 뭐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제가 아까 이제 문학이 오답 순위 잘 못 들어오니까 문학만 따로 추려서 그래도 문학 중에 좀 많이 틀린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보면요, 여기 제가 여기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은 어디서 안 틀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작품에서 내신 시험 때 교과서에 있는 작품, 그러니까 외부 작품이나 아니면 추가 프린트나 이렇게 나오는 작품 말고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작품에서 안 틀리듯이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 연계라고 불리는 부분, 즉 EBS가 고3들한테는 교과서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EBS에서 있던 작품에서 잘 안 틀려요. 그 보면 오답률 저 문학에서 뭘 틀렸나 보니까 다 B연계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수능과 내신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교과서에 있는 작품에서 안 틀리고 그거는 맞히고 같이 맞히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 밖 작품, 그게 뭐 프린터라든가 아니면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 내신 시험을 틀리듯이 고3이 되면 아이들이 뭘 틀리느냐, EBS에서 있는 작품은 또 잘 안 틀려요. 결국은 비연계라고 하는 낯선 작품에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를 한다면 여름방학 때 2학기 내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또 교과서 갔다가 막 그 뭐 4주 5주 또 미리 하면은 그러면 뭐 내신 잘 보게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냥 결국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정해진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평소에, 그러니까 내신 때는 내신에 충실히 하지만 내신이 아닐 때 문학 공부는 항상 뭔가 좀 낯선 작품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즉 교과서에 윤동주 작품이 실렸다. 그러면은 뭐 윤동주의 다른 시, 그죠? 이것이 문제인 거지. 윤동주의 서시가 교과서에 실렸을 때 서시 자체가 문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번 이 7, 8월에 이른바 비연계 문학 또는 뭐 낯선 문학이라고 불리는 이런 작품들을 쫙 한번 뽑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상 교과서에 있는, 그죠? 교과서에 실린 그런 작품들은 다 제외를 하고요. 다 제외를 하고 작가,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리는 작가지만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은 그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산문문학, 운문문학을 구성을 했고요. 특히 제가 과제나 테스트 이런 거를 할 때 과제 같은 부분에다가 최대한 또 여기서 그 작가들의 또 다른 작품, 그러니까 학교에서 윤동주를 배웠다 하면 윤동주의 서시 하나를 집중적으로 막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만일에 윤동주를 한다 이렇게 하면요, 윤동주의 다른 작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작품 말고 다른 작품들을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과제에도 윤동주의 다른 작품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이 방학 때 7, 8월에 공부를 하면은 내가 어떤 좀
작품을 안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그 작가를 좀 안다 이런 느낌으로서 자기의 어떤 국어 실력을 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이 문제 이제 제 설명을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수능 필수 소설을 읽자 이건데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거의 수능의 역사상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는 이른바 소현성록이라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이거를 수능 역대급으로 어려워하고 많이 틀리고 했느냐라고 하면요. 몇 줄만 읽어보시면 압니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붙더라. 이씨 나아가 화씨 변하여 여씨. 벌써 지금 처음 어떻습니까? 소씨, 이씨, 화씨, 여씨. 그러니까 총 지금 벌써 지금 4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다 이제 근데 특징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 텐데 다 부인입니다. 부인들이에요. 그럼 일단 부인이 막 4명이 있는데 게다가 막 변신까지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무슨 독해력이 부족하다?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요. 이 인물 관계, 가계, 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고전 소설의 경우는 제가 이제 요즘에 또 크게 느끼는 건데요. 좀 이제 핵가족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호칭 같은 걸 보고 지금 관계를 잘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숙모 이런 걸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숙모. 야, 이 김대감이 김대감의 부인, 그죠? 김대감의 부인이 여씨인데 여씨 부인이 주인공의 숙모야. 그러면 이 가계도가 딱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씨 부인의 남편인 김대감. 자,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숙모라든가 숙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이런 표현은 이제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핵가족화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모와 고모를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애들이 이걸 모를 수가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이모와 고모가 동시에 있는 아이들이 좀 적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빠의 여자 형제와, 그죠? 엄마의 여자 형제가 이제 같이 있어야지 이모, 고모가 같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자기 가계도에서 이모와 고모가 같이 없으니까 자기가 안 써본 말이니까 이모랑 고모랑 그냥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상태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부인만 4명 나오고 그 밑에 막 자식들 있고 하면 엄청 복잡할 거 아니에요. 가계도가. 서로 이제 부르는 호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어머니가 여럿인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에는 작은 어머니라고 하면 아빠의 첩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작은 엄마 하면 아까 말한 숙모.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헷갈리고 하니까 요 지문이 이제 일단 요 주인공이 막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부인들끼리 막 질투하고 막 서로 막 죽고 죽이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막 그 작은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독해력이 부족하거나 문해력이 부족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어떤 줄거리와 인물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배우면 무조건 일주일에 한 편씩 읽는다. 교과서에 꼴랑 한두 페이지 실렸거든요.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이제 기말고사 곧 보는데 1학년 1학기 동안, 그죠? 도대체 아이들이 소설 한 편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에 전문이 실리지 않았고요. 그죠? 교과서에 일부만 실린 데다가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 소설 한 편 시험범입니다. 대부분. 기말고사 때 또 한 편.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소설 2편을 일부를 배우면 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수능 필수 소설을 읽자 이렇게 했는데요. 현대소설, 고전소설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틈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읽으면 이게 나중에는 남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경쟁력이 됩니다. 나중에 고3이 돼가지고 그저 나는 고전소설이 어려워, 현대소설 보면 막 줄거리를 잘 파악이 안 돼. 그때 가서 몰아서 읽는다고 갑자기 그 능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럼 또 그 방학 때 몇 주 안 되는데 몇 주 읽는다고 도움이 되나요?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 저 혹시 지금 예비 고1 여름 때, 그러니까
예비고일 여름 때부터 저한테 이제 배운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지금 벌써 40편을 읽었습니다.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 서울대에서 진짜 대학교 오기 전에 좀 이 정도는 소설 좀 읽고 와라. 필수 소설 100선 발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중3 여름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읽었다면 벌써 지금 40편 읽은 거고, 이번에 또 한 대여섯 편 읽고, 저 겨울방학에 또 좀 기니까 또 한 10편 읽고, 이런 식으로 더해가면 고3이 됐을 때 이미 서울대에서 제시한 그 필독서 100편 거의 다 섭렵을 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필수소설 읽자. 그래서 제가 16쪽 이내로 최대한 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주기도 하고요. 또 짧은 소설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소설 많으니까 그런 건 전문 다 주고요. 근데 요약을 할 때도 제가 뭐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해 준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꼭 읽어봤으면 좋은 부분들을 살리고, 중간 줄거리 있죠. 중간 줄거리, 그 다음에 또 실제 그 소설 원문 그대로 읽어보고 중간 줄거리,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아이들이 또 굉장히 뭐 좋아하기도 하고 재밌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하고요. 학부모님들도 같이 읽고 있다 뭐 이런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수능 필수 소설을 읽자. 자, 제가 이제 뭐 과제 이런 부분은 뭐 사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그 주간지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시죠? 뭐 이감, 상상, 한수, 바탕 뭐 이렇게 모의고사들 뭐 출제하고 하는 분들 뭐 제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좀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연 EBS 작품 지문 반영하고, 제가 이제 그래도 또 자랑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냥 모의고사 이런 거 그냥 한 회씩 이렇게 던져주면서 야 그냥 풀어봐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뭐 고3 수업을 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모의고사가 수만 회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그냥 막 그냥 나눠주면요, 저는 엄청 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 과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선생님 어려워서 못했어요, 안 배운 거라 못했어요, 이런 또 핑계 아니라 진실일 수도 있지만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게 되고, 그러니까 과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업 때 열심히 듣고 선생님한테 설명 들은 것의 확장 버전이 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런 모든 그 자료를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는 아주 필수적인, 그리고 중요한, 그 다음 실질적으로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서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는 이런 작품들, 또 내신과 고등학교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과제를 만들어서 줄 거고요. 사실 과제를 그냥 무턱대고 양을 늘리는 거는 이게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절한 양인데, 이게 총 문제 어느 정도 양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모의고사 2회분 정도의 분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회분에서 한 2회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면, 그러니까 총 과제 하는데 한 5시간? 그죠? 4시간 정도? 그래서 좀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좀 빨라져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기준으로, 좀 잘하는 학생들은 한 3시간 정도, 조금 이제 부족한 학생들은 좀 더 걸리기도 하는 그 정도 시간에 커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과제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과제 다 해가지고 수업 들어오면서 제출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조교 선생님이 다 틀린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 첨삭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클리닉을 다 하고, 테스트에 대해서도 테스트도 그냥 매번 실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거 70%에 그래서 응용하는 거 30% 이렇게 넣어서 출제를 해서 제가 직접 출제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클리닉을 통해서 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또는 여름 7, 8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 알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분명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력 향상이 되는 그런
과제 그리고 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찍부터 이제 준비한 학생들은 참 저 본지가 나름 그래도 뭐 상당히 오래됐네요. 자, 이제 고1 7, 8월 과정 6주 정도 뭐 최대 6주 정도고 이제 그 기간에 봐서 뭐 최대 7주 정도고 기한에 봐서 이제 뭐 5주에서 7주 사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원 독서 그리고 낯선 문학 복합 낯선 문학 중에서도 이제 이 운문 산문 가리지 않고 좀 낯선 문학 복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매주 산문을 할 때는 어떤 제가 원문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읽어온 상태에서 작품 전체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6시, 토요일 10시고요. 이게 전에 했던 좀 시간표들과 좀 연동 이렇게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표 짰고 7월 4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7월 5일이 토요일이고 이때 개강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름에 좀 짧으니까 이것도 뭐 중간에 뭐 한 주 빠지고 뭐 2주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처음부터 해서 6주 내지 7주 이렇게 쭉 좀 이렇게 연속성 있게 이렇게 수업을 좀 학생들이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지은입니다. 저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국어 1등급 친구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어떤 공부를 할까, 어떻게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강사 소개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저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소수관리반 수업 어떻게 하실지 안내하실 이제 오태훈 선생님 넣어놨고요. 이제 이런 과정 해서 지금 설명에는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거, 이번에 저희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바뀐 걸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남아있는 2학기 그리고 수능 국어 고득점을 완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연간 커리큘럼과 이번에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문학, 독서, 문법 이 실력들을 어떻게 강화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어 고득점을 위한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이렇게 4가지를 좀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1부터 수능과 내신을 함께 준비하자 이렇게 좀 적어 놨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좀 해봐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준비 중이죠. 아무리 이게 10%로 늘어났다고 해도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신 공부 차근차근 공부를 해 갈 텐데, 그 와중에 이번에 또 이제 6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또 약간 그 부분으로 또 심란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수능과 내신을 함께 준비를 해 가야 되고 그 공부가 꾸준히 진행을 돼야지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학력, 독서력, 문법력은 뒤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공부를 좀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좀 가장 중요한데요. 꾸준하게 국어의 감을 잃지 않는다. 이때 저 감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수능 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쭉 이번에 여름방학 동안에 수능 공부를 가르치면서 어떤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 수능 공부의 방향은 수업 시간에 계속 잡아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계속 과제를 통해 꾸준히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과정을 계속 해 나가면 수능 공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이제 시즌2 여름방학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뭐 위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2학기에 들어서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고전 문학 쪽과 고전 문법 쪽 이쪽을 거의 다 다룰 거기 때문에 문학과 문법 쪽에서 그쪽을 다루는 내용이 들어갈 거다. 이게 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내신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여름방학 동안에 수능을 좀 많이 파야 될 것 같고 수능 공부를 메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2학기에 대한 선행이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두질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신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고전 문학 그리고 이제 2학기 문법 들어갈 내용들을 좀 다뤄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다 수능 공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내신이랑 연계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각각 문학, 비문학, 문법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저희 여름방학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감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내서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게 이제 수능 실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에 수능이라고 하는 건 처음 보는 글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냐 이거를 판단하는 시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시된 지문 그 부분만으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작품 속에서 지문 속에서 찾아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맥을 파악하는 거 이 능력을 계속 길러가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고전 문학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을 좀 다룰 건데 특히나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갈래별 필수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은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주제가 딱 정해져 있죠. 고전 문학이라고 했을 때 결국 조선 때까지의 문학이다 보니까 요즘에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정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나올 만한 주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주고 그 다음 이제 뒤에 빈출 어휘를 좀 암기해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고전 문학이 결국에는 어떤 주제적인 것도 몰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주 나오는 부분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좀 암기를 시키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해 나갈 거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지문별로 풀이법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시가 쪽과 소설 쪽 이 각각의 어떤 식으로 지문을 접근해 나가야 될지 그래야 될지를 이제 좀 잡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이 세 가지의 연습을 쭉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작년 이제 고3 평가원 기출 지문이고 오른쪽은 이제 작년 모 여고 학교의 내신 시험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딱 보시면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내신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그 중세 국어 그때 그 용어로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수능에서 문법 이 부분에서는 이제 왼쪽처럼 아예 그 고전어로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좀 많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걸 보면 현대어가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 오른쪽에 내신 같은 경우는 중세 고형태가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하면 내신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내신은 그냥 이걸 그대로 수업 시간에 다 배울 거고 외운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제 암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 안에 용어들 그리고 여기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어떤 그 키워드가 어떤 걸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넣어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왼쪽에 이제 판서한 거 있죠. 저거는 그냥 제가 이제 나올 만한 주제들 그리고 필수 개념들을 정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간단하고 필요한 것들만 딱딱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 내신과 수능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끔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넣어둔 거고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필기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주 손필기가 나갈 건데 그 자료를 좀 실어놔 봤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시가고 오른쪽에 있는 건 소설인데 자, 왼쪽에 있는 시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좀 모를 만한 단어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 첫 번째 뭐 도연명이라는 어떤 시어가 나와 있어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이제 무릉도원을 말한 사람이라서 무조건 자연친화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뭐 삼공이라든가 뒤에 만승 이런 표현도 나와 있는데 저런 말이 나왔을 때 저 단어는 무조건 속세를 얘기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용어적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과 그 주제별로 어떤 용어들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외워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문맥을 좀 파악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서 제가 위에 문학력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갈래 기본과 필수 어휘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왼쪽에 있는 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고전 소설을 좀 넣어놔 봤는데 이제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에 있는 저 문맥 파악 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특히나 고전 문학 지금 내신 때도 그렇고 2학기 내신 때도 마찬가지예요. 2학기 내신 때도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배우거든요. 많이 안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갔을 때 가장 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고전 소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고전 소설도 결론적으로는 나올 만한 주제는 뻔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등장인물을 여러 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장소를 표현해서 그 장소의 이동들을 물어보는 그쪽으로 내용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항상 인물 관계도를 그리면서 인물과 그리고 장소 이 두 가지를 계속 잡으면서 글을 읽어 나가면 글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 100% 다 이해가 된다는 걸 수업 시간에 계속 보여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 때 문학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빠르게 잡혀간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다음은 이제 비문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이번에 육모를 또 보면서 느꼈겠지만 사실 지금 이 내신을 하는 과정에서 비문학을 많이 공부한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동안에는 문학 아니면 문법 이 두 가지가 제일 메인이고 그나마 써봤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비문학 아니면 이제 평가원 지문을 조금 쓸 수도 있겠지만 그쪽 비문학들은 사실 양이 많지 않고 너무 쉽다 보니까 내신하는 동안에는 확실한 대비가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육모를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이 비문학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양이 많다라는 거. 그때 이제 이 비문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길래 어렵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문학은 두 가지로 형태가 만들어져요. 어렵게 만드는 방식. 첫 번째가 이제 상식을 깨는 형태의 지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기초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 해서 이 두 가지의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두 가지의 형태를 조금 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저 지문은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 혼동을 주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오른쪽 아래 보면은 첫 줄부터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정이 돼버리면 이제 아이들은 그냥 읽으면서 뇌를 빼버려요. 읽으면서 포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비문학의 이런 형태들을 보면 사실상 지문의 난도가 굉장히 높고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깨는 그런 형태의 지문이 나왔을 때는 항상 접근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인다. 여기 써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말이 이 글 속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만 계속 잡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용어들은 아까 제가 처음 시작부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려운 용어들 사실상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들, 고3 평가원 기출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본적인 개념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용어들은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해 나가야지만 비문학에 대한 정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지문 속에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지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름방학의 목표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문학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태도를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문 속의 구조도 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앞에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아예 사용을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왔을 때, 저 왼쪽에 있는 따로 정리한 필기들 있죠? 저 부분은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면서 정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 속에 얘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그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해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의 표시를 남기고 그 다음 문장 그리고 문단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지문 속에다 표시를 남기면서 하는 과정, 이해하고 지문에 표시 남기기,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쭉 해나가면서 읽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비문학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지문을 읽는 과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줄 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는 걸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역별 기초 지식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을 간단한 대체 용어로 암기하게끔 꾸준히 유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어떤 말인지를 간단한 좀 쉬운 단어로 바꿔서 계속적인 어떤 기초적인 지식도 쌓아가는 그런 식의 과정을 공부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문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2학기 내신에서는 중세 문법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여기다가 판서를 좀 해놓고 있는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중세 문법은 사실 이제 점점 비중이 줄고 있기도 하고요. 교과서 안에서도 이번 개적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그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문법 내용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세 문법의 비중은 줄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를 생각하면 결국에 중세 문법을 현대 문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를 계속 비교하는 형태를 출제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일단 왼쪽에 있는 것처럼 현대 문법에 대한 큰 틀을 잡는 과정, 그게 꼭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것처럼 그래서 중세와 현대가 어떤 식으로 다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의문, 표기, 문법, 이런 어떤 문법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차근차근 각각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리를 잘 좀 시켜 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든가 아니면 용비어천가 실제 문헌에 사용되어 있는 이 표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찾는 과정, 그 과정으로 좀 체계적으로 문법 공부를 해 나가야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잡아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수능 그 여름방학 공부 기간 동안에 한 70% 정도를 완성시켜 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해놓은 상태로 이제 내신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내신 동안에 문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제 시즌2 저희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이제 5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5주 동안 진행을 할 때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 3주 동안 쭉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을 2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나가야 되는지 필수적인 개념과 용어 이런 것들을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도 영역별로 꼭 좀 필요한 내용들,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한 걸 저희 겨울방학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실력이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최신 지문들, 최근의 것들에서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의 형태를 활용해서 구조를 좀 만들어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번에 이제 지문은 세종어제 훈민정음까지는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잡아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쭉 시간에 대한 거 좀 담아놨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제 오자마자 아이들이 좀 과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과제 검사부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어휘 테스트에 대한 걸 넣어놨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휘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건지 해서 어휘를 먼저 시험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과 비문학, 문법에 대한 수업을 쭉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 테스트에 대한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서는 과제, 부족한 부분들을 클리닉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따로 좀 질문 있는 부분들은 다 남아서 정리하고 그렇게 가게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놔 봤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자료와 관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손필기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때 이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먼저 아이들에게 지문을 풀 시간을 좀 줘요. 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처음 읽는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 어디에서 어떤 걸 판단해야 되는가 이거를 쭉 해나가는 과정을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지문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공부한 거 쭉 한번 확인을 하면 배신을 정말 많이 당해요. 이게 특히나 남학생들 애들이 그냥 팔짱 끼고 들어요. 아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 이거 판단해야 되는 거네, 자기 알게끔 뭐 아는 거 알겠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필기를 따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도 좀 포기를 했어요. 사실상 수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처음 보는 글을 얼마나 분석을 잘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도 맞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꼭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가야 되는지 그 과정들을 다 담은 필기를 따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수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과제 같은 경우는 주간지로 나갈 거예요. 매주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 5일치로 해서 요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이제 위에 써놓은 것처럼 매일매일 문학 2지문, 그 다음 비문학 2지문, 그리고 이번 주에 배웠던 그 문학 문제 있죠. 그 문학 문제가 내신으로 나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신 형태의 기출 문항들을 한 대여섯 문제 정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주일치의 과제가 문학 10지문, 비문학 10지문, 그리고 배웠던 내용에 대한 문제 한 30문제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 가야 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잡아갈 거기 때문에 과제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잡아가 줘야 되기 때문에 어휘 시험도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처럼 매주 40개의 어휘를 외워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어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뭐 필요한 어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둔 게 아니고요. 저번 주에 수업했던 이제 문학과 비문학의 그 문제, 지문들 속에 있는 단어들 있죠. 그 중에서 꼭 좀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그런 단어들을 위주로 한 전체 40개 중에서 한 60-70% 정도는 그런 내용의 단어들을 쭉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30-40% 정도는 그거 이외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어휘들을 활용을 해서 수업과 연계된 어휘를 공부시킨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어휘를 외우게 하는 거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밑에 써놓은 건데요. 테스트를 보는 이유랑 또 연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휘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문을 읽을 때 그 지문 속에서 모르는 말들은 무조건 나오겠죠. 그 모르는 말들, 문맥 상황에서 이 단어에서 해당되는 키워드가 어떤 걸까, 가장 가까운 말이 어떤 걸까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배웠던 단어들을 주고 처음 보는 예문에다가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찍어 맞춰 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글을 읽을 때 그 모르는 단어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2번 정도 모의고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성적표도 좀 제공을 하고 어떤 수준인지를 좀 파악하려고 보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이 모의고사를 보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1:1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국어 공부를 시키시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진짜 국어는 뭐 차를 팔아도 성적이 안 나온다, 뭐 해도 애들이 안 늘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각자 학생들마다 국어는 영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강하고 약한 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성이 안 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약한 데와 강한 데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보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공부를 해나갈 때 시험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강한지를 좀 잡아주면서 꾸준하게 교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본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서요.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1:1 개별 상담을 통해서 각각에 맞는 그런 어떤 강점, 약점들을
잡아주고 보완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거에 맞게끔 과제까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꾸준히 증명하고 있는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내신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꾸준하게 학생들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좀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국어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모토로 삼고 있는 부분은 전달력 인 건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많은 수업을 들어봤고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뭐 준비를 잘 해왔는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고개를 그냥 자연스럽게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식의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번 교육과정에 맞게끔 해서 최대한 가장 필요한 지문, 좋은 지문으로 선별을 좀 잘 해놨고 그거에 맞게끔 자료 구성도 꾸준하게 좀 해나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넣어놨는데요. 사실 뭐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굉장히 선생님이 잘 해주신다.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좀 연락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강사로서 가장 필요하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수업적인 전달력,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학습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신은 내신대로의 방향이 있고 수능은 당연히 또 수능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꾸준하게 잡아주면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고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계속적으로 잡아갈 거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뭐 쉬는 시간이든 끝나고 나서 따로 또 불러서라도 개별적인 상담이라든가 본인이 필요한 거, 부족한 것들은 꾸준히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냥 믿고 맡겨주셔도 충분하게 제가 다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끔 강요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나 못했나를 질문하지 않으면 이게 잘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좀 확실하게 잘 잡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넣어둔 거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그냥 수강 후기들을 좀 넣어놔 봤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들을 좀 담아두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한번 넣어본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7월 10일, 13일 날 개강을 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심은수쌤 수업과 그리고 제가 하는 정규반 수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오태현 선생님 수업도 따로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오태현 선생님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오태현 선생님 말씀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든국어에서 소수관리만 담당하고 있는 오태원입니다. 일단은 제 수업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반의 목표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 이게 저희의 수업 모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 드릴게요. 일단은 대치동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진짜 선생님은 저밖에 없다. 이게 제 자부심입니다. 대치동에 국어학원이 굉장히 많죠. 대치동에 국어학원 정말 많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 그런데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고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는 진짜 선생님,
흔치 않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 학생들을 2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수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일 중에는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질문도 받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제가 직접 체크하면서 아이들의 약점들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도 이제 클리닉이라고 해서 많은 수업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교 선생님을 쓰는 게 아니고 진짜 국어를 전공하고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본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국어로 이끌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대로 아이들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저처럼 관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라는 게 제 자부심이고요. 일단 제 소개는 이렇게 3가지예요. 일단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내주신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아이들을 학원에 있는 시간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상담 전화도 굉장히 많이 드려서 어머니들이 혹시나 학원에서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이제 설명회를 하는 지금 이 순간 그냥 오늘 이제 웬만하면 오늘 당일이 마감이 됩니다. 뭐 조금 오래 걸리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까지 이제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마감이 되게 빨리 되는 수업이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 2번째는 고1부터 고3까지 완결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어라는 것 자체가 문법, 문학, 비문학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한 번에 들어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만 잘해도 안 되고 문학만 잘해도 안 되고 문법만 잘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국어 만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든 내신이든 국어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완결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문학이 약하면 문학을 강하게 해야 되고, 문법이 약하면 문법, 독서가 약하면 독서, 이 부분을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 선생님을 고르셔야 돼요. 저는 지금 고1, 고2, 고3 다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고1부터 어떻게 준비를 시키고 고2 때 그 다음에 뭘 하고 고3 때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입시에 가장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줄 거고 이대로 아이들을 제가 이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결된 커리큘럼을 가진 그 선생님을 고르셔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고3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를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제가 대치동에 와서 이제 관리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관리로 먹고 살고 있고, 아이들이랑 계속 이렇게 호흡하면서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같이 수업하고 평일에도 같이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뭐 별의별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들의 뭐 고민이라거나, 물론 어머니들도 저한테 고민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관리로 이제 아이들을 이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아이들 입시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아리부터 아이들의 수행,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중에 입시 원서를 쓸 때 어떤 전형을 쓸지 이런 것들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고, 아이의 내신이 몇이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제가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국어뿐만이 아니고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함께 나눌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제 결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소수관리반의 결과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맨 위에 이 4명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학생들이고, 그 중에서 좀 성과가 좀 스펙타클했던, 좀 컸던 이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몇 학생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모 끝나고, 이제 작년이죠. 작년 6모 끝나고 이제 5등급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고3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수학이 좀 많이 약했고 독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언매를 선택하던 학생이었는데 문법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육모 때 언매 점수가 좀 낮아서 얼른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화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EBS 연계가 되는 문학에서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바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구모를 봤을 때 이제 3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으면은 꽤 큰 성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은 작년에 이화여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결국 수능까지 잘 이끌어 가가지고 이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이화여대 합격해가지고 이제 뭐 대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대부분의 남학생들의 그 상황일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들도 아실 텐데 우리 아들들 아니면 우리 딸들이 수학,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을 진짜 하루에 이걸 재밌어 해서 한 10시간 공부해도 수학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국어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아이가 국어 점수가 항상 5등급이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학은 항상 1등급, 2등급 이렇게 받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어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없고 수학에 비해서 공부량도 많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소수관리반 하면서 좀 학원에서 이제 좀 많이 붙잡아 두고 이 학생이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요. 수업 끝나면 항상 와가지고 저를 좀 귀찮게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지 한 6개월 정도 만에 1등급으로 모의고사 찍었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입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학생입니다. 그래서 6등급이면 사실 평균이 안 되죠. 평균이 안 되는 학생인데 그래서 이 학생을 3등급까지 올려가지고 이 학생 같은 경우 특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던 학생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글이 어떻게 읽어야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화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제가 이끌고 있고 고1 학생들 말씀드리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 한 80점, 70점 정도 받던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을 이제 중3 때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고 내신도 하고 모의고사도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모의고사 2등급 받고요. 내신에서도 2등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에 70, 80이면은 보통 고등학교 와서는 한 5, 6등급 정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아서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고3 때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수강평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직접 받고 있는데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수업에 만족한다가 이제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조금 만족한다가 이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매우 만족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력 향상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적었는데요. 좀 일부만 가져왔는데 재밌다, 눈높이에 맞는다, 아니면 풀이 방법 알게 돼서 좋았다, 아니면 밑에 보시면 좀 긴 것도 있는데 개개인의 이해도에 맞춰가지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 그리고 매 수업마다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셔서 좀 실수를 줄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알아봅니다. 수업을 해보고 클리닉 해보면 아이들이 바로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만족하고 어머니들도 만족하는 수업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소수관리반을 왜 개설했고 저만의 이제 소수관리반 시스템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 수업 커리큘럼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정규 커리큘럼, 이제 지인쌤 커리큘럼과 동일한 교재, 동일한 과제로 나가고 있고요. 다만 저는 거기에서 이제 좀 클리닉을 좀 특화한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소수관리반을 개설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민할 시간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일단은 어머니들이 이제 수능을 대비하고 국어 공부의 실력을 늘리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배경 지식, 그 다음에 기본기,
그 다음에 나중에 고3이 돼선 EBS 연계까지 아이들이 잘 해야 아이들이 수능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기본이 뭐냐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피지컬이라고 하죠. 피지컬이 낯선 지문을 보고 내신에서도 낯선 지문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서 막기 위해서는 애들이 직접 그거를 풀이하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단순히 앞에 선생님이 야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런 뜻이야,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할지,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틀렸네, 이렇게 접근하니까 맞았네, 이런 아이들 나름대로의 고민할 시간을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사실 수업이 뭐 학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진도를 쭉 빼기 좋아요. 진도 빼기 좋고 아이들이 뭔가 공부한 것처럼 하기 쉽고,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이걸 받아 먹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진짜 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가? 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고민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소수관리반을 개설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별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이나 이럴 때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 약점을 잡으면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제가 따로 뽑아서 줍니다. 그래서 문학이 약하면 문학, 문법이 약하면 문법, 뭐 비문학이 약하면 비문학, 뭐 화작이 약하면 화작, 이렇게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누구를 위한 문학 문제집, 누구를 위한 화작 문제집, 이렇게 제가 추가로 아이들한테 약점별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라는 거는 어떤 한 분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분야만 내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목들이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야 수능 만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별로 처방이 필요한 부분들 제가 채워가지고 약점을 보완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학생이 너무 많아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원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학원을 가는데 애가 숙제는 잘 해가는지, 가가지고 수업은 잘 듣는지, 졸진 않는지, 멍 때리진 않는지 걱정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정말 현실이 되는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멍하니 문제 풀다가 멍하니 수업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문제 풀라니까 문제는 풀고 그 다음에 가라니까 하고,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 숙제 잘하나요? 숙제 그냥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도 아실 거예요. 자, 숙제해라 하면 애가 집에 가가지고 방에서 박혀가지고 숙제를 했대요. 그러고 뭐 시간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수학이랑 영어도 하고 국어 다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숙제를 잘 했는가? 이것도 사실 확인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어머니 아버지께서 확인하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할 거고요. 멍하니 앉아있는 학생들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학원에서 시간 버리는 거 제가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소수관리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숙제를 제대로 하는지도 제가 확인할 거고, 어머니들께서 야, 너 학원에서 숙제가 미흡이 됐대더라, 너 숙제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안이 또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숙제 제가 관리해서 아이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클리닉 시간에 제가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집에서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도 공부 열심히 시킬 테니까 집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만의 이제 소수관리반 시스템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 2회가 오게 됩니다. 주 2회. 그래서 주말 수업 한 번, 평일 수업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8명으로 마감합니다. 8명 정도 받고 이제 마감이 돼요.
주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3시간 수업을 하고 여기에 단어 시험이라거나 그날 배운 복수 테스트라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문제 풀고요. 고민하는 시간 있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맞았다 틀렸다 이거 다시 풀어봐라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지문을 볼 때 뭘 봐야 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평일 1회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평일 중에 아이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저랑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문학 지문 그리고 비문학 지문 어느 정도 좀 풀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풀고 오답하고요. 제가 직접 옆에 붙어가지고 애가 다 맞았다. 그러면은 너무 훌륭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보는 안목과 제가 보는 안목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맞은 문제여도 이 선지를 다르게 바꿨을 때 어떻게 풀지, 이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뭔지, 이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숙제에 나온 자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자료들, 거기에 있는 지문들을 정말 물고 뜯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그걸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그리고 낯선 지문도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도록 제가 클리닉을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이제 매뉴얼을 맞춰가지고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클리닉 오면 앞에다가 자, 뭐 문학은 어떻게 풀어라. 비문학은 어떻게 풀어라.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풀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애들이 다 풀면 제가 그걸 피드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내용까지 제가 옆에 붙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수업은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정말 이게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거를 직접 풀 수 있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학생별로 제가 약점들을 보완해 주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기를 채우는 최고의 수업입니다. 제가 어머니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국어를 잘하려면 글을 많이 읽어봐야 하고요. 글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문장 단위로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하나의 지문을 오래 읽어야 하고요. 오래 읽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단어 단위로 끊으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의 피지컬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요, 항상 묻고 답하는 수업입니다. 보통 저는요, 이제 아이들이 아까 8명 마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수업을 할 때 저 친구 물어보고 이 친구 물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요. 아이들도 저한테 편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업하다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면 제가 다시 설명해 주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숙제 피드백은 정말 꼼꼼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할 거고, 요거는 이제 클리닉 할 때 잠깐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그 소수관리반을 할 때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수관리반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걸 먼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몇 가지 질문 좀 받아왔습니다. 클리닉 시간에 뭘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일단 클리닉 시간에는 이제 문학, 독서 지문 거의 한 3지문에서 4지문 정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직접 풉니다. 제가 매뉴얼 준 대로 아이들이 직접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붙어요. 제가 직접 붙어서 아이 옆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거나 중요한 구조라거나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약간 좀 실제 고민이 좀 나오는데, 우리 아이는 독서가 약해요. 비문학이 약합니다. 비문학이 어려우니까요. 비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독서가 약한데 어떻게 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씩 붙어가지고
올바르게 글을 읽는 방법 피드백 해줄 겁니다. 그래서 주어로, 서술어로, 그 다음에 뭐가 뭘 꾸며주고, 이 글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시험 선지에서 어떻게 바꿔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옆에 붙어가지고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쉬운 건 다 맞고 어려운 걸 틀려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 맞았던 것도 다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문학이 약해요. 문학이 약하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물론 클리닉도 하지만 이 학생들한테 영역별로 제가 문제를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문학도 함께 피드백하고, 뭐 현대 소설이면 현대 소설, 고전 소설이면 고전 소설, 이 부분 약한 부분들을 제가 문제로 좀 추가로 주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니들 가장 고민이 많으신 겁니다. 우리 아이는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비문학 한 지문은 못 보고 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요, 이거는 어머니들도 알고 있으시면 좋은데, 저는 아이들한테 기본기를 길러주는 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올바르게 읽는 걸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걸 저는 추구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걸로 지금 고등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느리더라도 올바르게 가야 한다.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걸 추구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독해력을 향상시키려면, 아이들의 기본기가 늘려면, 결국 속도가 빨라지려면 피지컬입니다. 아이들이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배경 지식도 제가 심어줄 거고, 기본기도 아이들한테 심어주려면 오래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빨리 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을 한 2시간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의 뇌가 깨어나고 아이들의 이해력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 아직은 그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고3 파이널 시간에는, 이제 고3 파이널 때는 이제 타임어택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이들의 이제 독해력을 키워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시간을 빠지거나 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수업은 이제 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마감이나 이런 게 좀 빨리 되는 편인데, 무단 결석이랑 지각 이런 게 2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 이제 다음 시즌 수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진행될 거고요. 다만 이제 부득이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뭐 학교에서 행사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런 부득이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뭐 하루 전에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조치를 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석이나 지각 이런 거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클리닉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학생에 따라 다른데 대략 1~2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정말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40분 안에 끝나기도 하고요. 좀 느리거나 좀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학생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클리닉이 얼마나 걸릴 거다라는 거를 확답을 드리기 힘들지만,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근데 대략 1~2시간 정도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수관리반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2시, 그 다음에 토요일 6시 이렇게 두 타임을 깔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시윤 원장님, 지인쌤 이렇게 수업이 다 이렇게 깔려 있고요. 각자 이제 수업에 또 내용이 특징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학원에 뭐 문의할 내용이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학원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올바르게 잘 답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날, 13일 날 이렇게 개강을 하고요. 오늘 제 설명회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